일단 집이 가난했어요. 요즘 흔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성공.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시간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7, 80이 계속 들어온다. 그쵸. 근데 부동산 자체가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보통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네. 빌라로 접근하면은 네네네. 소액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가지고 빌라로 접근하면 소액으로 가능하다. 네,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28살 때 시작을 해서 네네. 처음에는 한 가진 돈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죠. 빌라 중에 이제 다세대 빌라는 네. 충분히 이제 네. 경매로 가능하죠. 가능한 지역이 또 특정되어 있나요? 이게 가능한 지역이라기보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는데 네. 보통 비규제 지역에서 많이 투자를 하시죠. 대출이 비규제에서 이제 잘 나오니까. 네네네.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중고차 시장 가면은 중고차가 쫙 있잖아요. 네. 부동산 경매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집들이 쭉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걸 골라가지고 조사하고, 문제 없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입찰을 합니다. 경매 참여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경매 참여자 중에서 네.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제가 네네. 입찰을 했어요. 네. 그럼 제가 4천만 원을 썼고 선생님이 3,800만 원을 썼으면은 네. 이제 제가 1등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출도 알아보고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협상도 하고, 네네. 그래서 받아서 인테리어 하고, 네. 그 다음에 세입자 받아서 월세 받고. 그 소액으로 가능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경매라는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대출로 어느 정도 내가 해결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세입자분의 월세 받는 걸로 대출 이자를 내고 그쵸. 조금 더 차익이 나오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 부동산 경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제 첫 번째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네. 잘만 이용하면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보다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오늘 이 집이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네네네. 5천만 원에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은 네네네. 일정 금액이 떨어지고 한 달 후에 다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5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한 달 후에 20% 떨어진 금액으로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세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들어와요. 잘 하면은 시세보다 낮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경매의 특성상 네. 대출을 많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네네. 이 경매에는 감정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으면은 네. 대출을 이제 잘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0대에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또 다양하게 또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쵸,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뻔한 스토리인데, 네. 일단 집이 가난했어요. 요즘 흔하잖아요. 가난한 맞아요. 사람의 성공. 그렇죠. 네, 저희 집은 5명이서 이제 네. 화장실이 밖에 있는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네네. 많이 힘들었어요. 네. 겨울에는 잠바 입고 들어가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 결핍 때문에 뭔가 승부욕이 있었어요. 내가 이 가난을 끊겠다. 그래서 제가 본업이 물리치료사예요. 네네. 그래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도 부업으로 하고, 네. 이제 주말에는 물리치료사 신입상대로 강사도 하고 쓰리잡을 한 거죠. 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 지치고 네.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겠다, 시간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부자들 관련된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생산수단인 자산을 모은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산수단이 뭔지 찾다가, 사업은 제가 못하겠고, 그리고 무슨 저작권 이런 거는 제가 뭐 똑똑하지 않으니까 힘들 것 같고, 네네. 그 중에서 부동산은 내가 그래도 할만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공부하다가 네네. 어리고 돈도 없다 보니까 네네.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 많이 날렸어요. 그 슬프죠. 그 시기에 다들 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돈이 얼마 없어서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네네. 우연히 친구랑 술을 먹다가 네. 친구가 경매를 알려줬어요. 경매로 자기는 빌라를 받았고 월세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과 경매에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죠. 이제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완전 사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해보자. 네. 네, 해보자 싶으니까 한번 네.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저 접근했을 때 어떤 걸 먼저 하면 될까요? 초보자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요즘에 세상이 워낙 좋아서 예. 유튜브에 폭풍 검색을 합니다. 예. 검색을 해서 일단 모든 영상을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예. 경매랑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읽어요. 다시 유튜브에 폭풍 검색을 해요. 왜냐면 이제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네. 검색하는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유튜버들 중에서 본인의 성향이랑 맞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 사람 영상을 쭉 보고 분명히 그 사람은 뭔가 블로그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튜브 자체가 보통 그런 마케팅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 사람의 교육을 들어도 되는 거고. 네네. 아니면은 책을 읽기가 싫으면은 네. 요즘에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많아져서 예. 타링이나 프립, 뭐 클래스 101 네. 이런 데서 저렴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안 다음에 본인의 성향이랑 맞는지 이제 그때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 투자라는 게 네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하는 투자가 좋다라고 얘기는 절대 못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랑 맞는지.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국에는 내가 알아갈 문제인데 그쵸.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분야가 최소한의 기본기는 있잖아요. 뭐 아주 초보적인 어떤 기본기. 맞아요. 예, 그런 기본기 어떤 메커니즘 있잖아요.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물건이 나오는 거 검색한다 했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지 그 낙찰까지 가는 거예요? 방법만 이제 순서대로만 설명하면은 간단한데 예. 경매 물건이 와르륵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둘러보고 네. 괜찮은 거 있으면은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내가 손해볼 게 없는지 네.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괜찮다 네. 하면은 지도를 보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입지 조사 같은 것도 하고 네네네. 이것도 괜찮다 하면은 이제 시세 조사를 또 인터넷으로 해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다 싶으면은 네. 이제 주말에 한 번만 딱 가요. 네네. 가서 이제 집도 실제로 한번 봐보고 네. 동네 분위기도 보고 집 주변에 뭐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공실률도 체크를 하고 네.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네. 계산을 한 다음에 네. 본인이 얼마에 쓸지 계산하고 경매 진행되는 날 이제 가서 법원에 가서 참여를 하면 돼요. 그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뭐 여러 명이 참여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럼 그런 경우에 낙찰을 쉽게 받는 뭐 이런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경매가 참 웃긴 게 네. 누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네. 누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경매는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를 쓰겠다. TV 같은 데서 보면 들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데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경매는 누가 들어왔는지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라기보다 본인이 만족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적어야 돼요. 이게 막 경쟁 심리 때문에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죠. 이게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는 순익과 수익률이 나오는 걸 받아야 되지.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지더라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어야지 이기는 거지. 그쵸, 그쵸. 단순히 지금 받았다고 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받아버리면 그쵸. 골치 아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수많은 어떤 이제 경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경매라는 걸로 뭐 상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빌라 투자를 추천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경매를 배우게 되면은 네. 아파트도 할 수 있고 오피스텔, 빌라, 공장, 토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빌라를 선택한 거는 무엇보다도 돈이에요. 돈이 너무 없었고 수익률이 높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비트코인으로 이제 망하면서 네. 돈이 없어서 근데 사실 처음에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봤었어요. 네. 상가도. 근데 경쟁률이 일단 너무 높고 네. 왜냐면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큰 돈이 필요했고 수익률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제 네. 기준에.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익률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네. 이제 빌라가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세대 빌라. 그때 빌라를 장단점을 막 찾아보고 이 최악의 경우까지 다 써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나는 일단 수익률 높은 걸 한번 작게 경험해보자. 네. 그래서 처음에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한 거예요.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률이 나왔습니까? 처음에 받은 빌라가 수익률이 한 20% 초반이었어요. 오, 그렇죠. 20% 초반이면 뭐 거의 워렌 버핏.
그러네요. 네, 장기 투자로 따지면.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인 거고. 맞아요. 또 개개인별로 수익률은 다를 수 있는 거라는 거. 그쵸. 본인이 만족하는 수익률 다 다르고. 그렇죠. 어떤 동료분은 만족하는 수익률이 10%라서 네. 10%에 맞춰서 가격을 쓰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저는 거의 10% 후반대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맞추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죠.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시세를 네네.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세 확인한다는 게 내가 낙찰받을 빌라 주변에 다른 빌라랑 좀 비교해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 시세를 이제 뭐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 이제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같은 곳에서 네. 주변에 있는 빌라 네. 비슷한 조건의 빌라들을 찾아서 일단 다 리스트를 뽑아봐요. 그리고 또 층별로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를 하고 반지하랑 지상층이랑 보통 월세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이론이 아니고 네. 그동안 그냥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 아, 경험치에서 쌓인 데이터. 솔직히 같은 평수에 지상층이 있고 반지하가 있으면은 네네네. 지상층이 월세 50만 원인데 네. 반지하가 한 40만 원이다. 네. 그럼 이 정도면은 10만 원 차이면 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반지하 들어가서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지하에도 충분히 들어가죠. 저희가 20대에는 그 길을 선택했었죠. 그쵸. 아끼려고. 예, 저도 그랬으니까. 네, 맞아요. 5만 원 아끼려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좀 염려되는 거는 네. 이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이제 그 구독자님들이 아니 나도 그냥 뭐 어디 들은 얘기인데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구축 빌라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샀다가 다 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듣는 단골 멘트예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약간 겁 없이 폐기로 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노하우가 생겼어요. 일단 뭐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빌라, 네. 빨간 벽돌로 지어진 빌라는 피한다든지 아. 이런 집이 누수가 많아요. 이 오래된 빌라가 가장 걱정되는 게 솔직히 누수거든요. 누수만 잡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은 틈새로 크랙이 많아서 네. 누수도 많아요. 오. 비가 오면 많이 젖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고 현장 조사하면서 네네네. 수리에 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네. 현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죠. 뭐 옥상에 방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걱정들 하시는 게 이제 공실 오래된 빌라니까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 빌라 자체가 아파트 대체제란 말이에요. 예.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면은 이 빌라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반드시 이제 내가 집주 건축을 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혹은 그쵸. 뭐 학교 때문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네.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 맞아요. 결국에는 거주는 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거기가 만약에 이제 허름하고 막 너무 막 지저분해 이러면 대체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럼 구축 빌라를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을 받은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맞아요. 그걸 메꾸는 건가요? 맞아요. 일단은 가져오면은 처음에 그래서 이 가격을 정할 때 네. 수리비까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90년도 초반 빌라를 사게 되면은 수리비를 한 500만 원 잡아요. 이게 올 리모델링이 한 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90년도 초반 빌라는 한 네네. 500만 원을 생각하고 90년도 중후반은 한 3, 400만 원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잡고 네네. 이제 가격을 입찰가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그 돈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디가 리모델링 되는 겁니까? 일단 도배 장판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전등 같은 거 LED로 바꾸면 환하거든요. 이게 보통 집 빌라 같은 경우는 아내분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싱크대랑 빛이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LED로 꼭 바꾸고 네네네. 싱크대가 한 15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진짜 안 좋으면 바꿔요. 웬만하면 두고 그냥 겉에 그 필름지만 붙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도배 장판, 뭐 이런 전등, 그리고 싱크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리고 뭐 문 손잡이, 문이 더러우면 페인트 이 정도. 화장실까지 하면 올 리모델링인데 네네네. 보통 화장실은 이제 세면대랑 변기만 바꾸는 정도. 제가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네네네. 가성비 있게 수리를 해서 내놓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수리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 세대. 네.
내성적인 건물주 최 선생님이신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건물주라는 말이에요. 건물주라는 건 결국에는 전체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건물주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쵸. 지금 전체 건물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임대를 여러 개 주고 있는 겁니까? 제가 내성적인 건물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뭐 자금이 크지 않다 보니까 예. 다세대 빌라를 이제 얻어서 네네네. 호실을 얻어서 임대를 내주고 있고 네. 다가구 빌라 전체를 낙찰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투자금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경매를 이용해서 건물 전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흔히 말하는 뭐 꼬마 빌딩 같은 거 그렇죠. 이건 제 꿈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진짜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지금은 임대를 줘서 여러 군데에서 월세를 많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제가 28살에 처음에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네네네. 그때 빌라 이제 다세대 빌라 세 채를 받았어요. 네. 이제 거기서 월세 받고 네. 거기 월세에서 뭐 대출 이자 이런 거 빼고 이제 남는 게 8, 90만 원 정도.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28살 때 자동 수익 8, 90만 원이면 솔직히 크잖아요. 아유, 크죠. 기본 월급의 거의 반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뭐 소득세 뺀다고 해도 네. 만족스러운 돈이었죠. 그 정도 이제 지금은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고 내공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 좋은데 이 구축 빌라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월세 정도까지는 오케이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거든요. 아, 최 선생이 말하는 그 시세 차이, 구축 빌라도 시세 차이 또 가능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일단은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빌라로. 네네네. 이제 조금 허름한 빌라를 사서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수리를 살짝 한 다음에 가격을 조금 높여서 파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 시세가 딱히 막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파는 분들도 있는데 양도세가 높아지면서 네. 이런 시세 차익에서 돈을 맛보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시세 차익을 안 봤어요. 그냥 이제 현금 흐름, 내가 쓸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금 흐름 세팅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살짝 기대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세 차익을 보면서 파는 거죠. 근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가는 게 뭐 꿈만 같은 일이다. 그쵸.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세 받으면서 그냥 거기서 조금 돈 남은 거 쓰다가 제 본업하면서 살다가 운 좋게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파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축 빌라는 어쨌든 이제 시세 차이까지는 좀 이제 힘들 가능성이 있고 네네.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시세 차이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다.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봐하고 만약에 이 구축 빌라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 월세를 통한 자동화된 이제 현금 수익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구축 빌라를 투자해도 된다. 그쵸. 예. 구축 빌라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매력이 있고, 근데 분명히 지상층 오래된 빌라로 시세 차익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제 고수들이, 제야에 이제 고수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쪽으로 투자 방향을 안 잡다 보니까 네. 제가 잘 모르는 거고, 네. 이제 현금 흐름 만들기에는, 소액으로 현금 흐름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구축 빌라가 경쟁률도 적고, 네. 좀 매력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아, 그러면 이제 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현금 흐름을 그런 구축 빌라를 세팅해서 형성했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아직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8살에 빌라 세 채를 받았고 네. 이제 그걸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출 이자랑 대출 원금을 빼고 80만 원 정도 남아요. 거기서 이제 또 5월 달에 소득세가 조금 나가겠죠. 네. 근데 이제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이제 소득세 조금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7, 80이 계속 들어온다. 그쵸.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예. 뭐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 전화 올 때가 있죠. 네네. 근데 제가 세 채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딱 2번 받았어요. 1년 동안. 네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도 다 전화로 해결했고 네네네. 그리고 뭐 계약할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빌라가 아무래도 구축 빌라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리스크는 항상 감당을 해야죠.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타지를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뭐 28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되게 쉽게 된 거니까 나도 그냥 해봐야지 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주의사항이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투자는 어찌됐든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그리고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고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축 빌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는 경쟁률이 적은 만큼 리스크도 커요. 장단점을 일단 잘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뭐뭐라더라라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경험이 있는 사람, 그걸 해본 사람,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들어야 돼요.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 이 마인드의 유연함이 필요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무시하기보다는 네. 아 저런 세상도 있구나, 예. 약간 이런 거 받아들이고, 왜냐면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신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유연함이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웬만한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이 구축 빌라 현금흐름 만드는 거는 조금 꺼려할 수도 있죠. 앞으로의 꿈과 계획, 이것도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요즘에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지금 빌라 이제 다세대 빌라 세 채인데 한두 채를 더 받을 거예요. 비규제 지역 쪽으로 한두 채를 더 받아서 네. 현금 흐름을 한 100 초반, 100 중반으로 맞춰놓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 충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부모님 거주하실 실거주용 아파트를 낙찰받을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주택을 어느 정도 경험해봤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현금 흐름도 이 정도 세팅을 했으니까 그때는 아마 상가를 좀 해볼 것 같아요.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개를 해놓고 상가까지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빌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빌라에서 이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이제 네. 100 초반으로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0 초반 맞춘 걸로 상가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아직 뭐 이제 큰 그림이긴 한데 네. 본업에서 나오는 고정소득이랑 네. 이제 빌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거를 이제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부동산 경매로 상가를 받긴 할 건데 네. 이제 또 다른 분야이기도 해서 네. 또 추가적인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이 빌라의 현금 흐름으로 아무래도 상가를 사면은 대출이자가 좀 클 거예요. 네. 제 아는 사람이 이제 상가를 받았는데 한 달 월세랑 관리비에서 한 달에 한 뭐 80만 원,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공실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힘들 거라서 그걸 대비해서 빌라 현금 흐름으로 메꿀 수 있는 약간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산을 다양하게 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리치료사인데 갑자기 뭐 축구하다가 손을 다쳐서 일을 못한다. 네. 그러면 갑자기 본업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젊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다양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이제 하나 꼽아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빌라를 3개 꼽았고 이제 한두 개 더 꼽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상가도 꼽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맞아요. 아. 비유가 좋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제목과 썸네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가지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너무 뭐 판타지나 환상을 갖지 않게 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를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리스크도 판단하시고 단점도 보시고 그리고 접근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게 제가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투자 성향이랑 맞는 투자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성향이랑 맞는 투자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거는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이기거든요. 네. 이제 오래 하려면은 본인의 성향이랑 맞아야 되고 네.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죠. 누가 이걸로 얼마 벌었다 이거에서 혹하기보다는 일단은 찾아보고 공부하고 본인이랑 맞는지 딱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